사랑하는 여러분, 106년이라는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긴 시간을 건너와 보니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날에는 저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가야만 보물이 있는 섬에 닿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이 쌓고 더 많이 지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스스로를 채찍질해왔지요. 그런데 막상 인생의 해가 저문 언덕에 서서 뒤를 돌아보니 우리가 그토록 움켜쥐려 했던 모래알들은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결국 내 손에 남은 것은 나라는 초라하거나 혹은 고귀한 영혼 하나뿐이더군요. 제가 한 세기를 넘게 살며 수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온 나라가 알만한 거부도 있었고 평생을 권력의 정점에 있던 정치가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승리자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60대, 70대,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모두 행복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화려한 비단 이불을 덮고서도 밤새 불안에 떨며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60세라는 나이는 인생의 사계절 중 늦가을과도 같습니다. 봄과 여름의 폭풍을 지나 이제는 알곡을 거두고 다가올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지요.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착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곡식만 가득 채우면 겨울이 따뜻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준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존의 조건일 뿐 행복의 조건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6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마음이 시끄럽고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하다면 당신이 가진 수십억의 자산은 그저 당신을 가두는 화려한 감옥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가진 것은 소박한 차잔 하나와 낡은 책 몇 권뿐이라도 마음속에 평안이라는 강물이 흐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온 우주를 소유한 것과 다름없는 부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날의 행복은 더함, 플러스에서 오지만 늙음의 행복은 철저히 비움, 마이너스 그 자리에 차오르는 고요함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기력이 쇠하고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는 시기, 우리를 지탱해주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 즉 운기와 옌기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몸의 기운이 조화롭고 그래야 만년의 운명이 맑게 흐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지금 고요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만약 아직도 무언가를 쥐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면 부디 잠시 멈추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마음 편하자고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남은 생을 비참하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생존을 위한 영혼의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등산에 비유하곤 합니다. 젊은 시절 정상을 향해 오를 때는 배낭에 챙겨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혹시 모를 비바람을 대비한 옷가지도 필요하고 허기를 채울 식량도 넉넉해야 하며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면 성능 좋은 장비도 갖춰야 하지요. 그때는 무거운 배낭이 곧 나의 능력이고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그 무게를 견디는 것이야말로 젊음의 특권이자 성취의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60이 넘었다는 것은 이제 정상을 찍고 산을 내려오는 하산길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올라갈 때는 짐이 무거워도 근육의 힘으로 버텼지만 내려올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이 상하고 발목이 꺾이고 자칫하면 굴러떨어져 큰 화를 입게 됩니다. 인생의 이치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60이 넘고 70이 다 되어서까지 그 무거운 욕심의 배낭을 벗기는커녕 돌덩이 같은 재물을 하나라도 더 쑤셔 넣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참으로 위태롭고 안타까운 풍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100년을 넘게 살며 목격한 노년의 비극은 대부분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쓸 줄 모르고 모을 줄만 알았던 관성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을 뼈저리게 겪었기에 결핍에 대한 공포가 DNA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자식에게 물려줄 아파트 한 채라도 더 마련하지 않으면
부모 노릇을 못한 것 같아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갈구하는 그 더 많은 소유가 정말로 생존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남들과 비교하며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 때문입니까? 친구는 강남에 빌딩이 있다더라. 누구는 손주에게 얼마를 주었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에 휘둘려 정작 내 영혼이 쉴 자리는 돌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노년의 소유욕은 마침이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젊을 때의 욕망은 성취 동기라도 되지만 늙어서의 탐욕은 그저 망령에 가까운 집착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몸은 쇠하여 소화 능력도 떨어지는데 진수성찬을 차려 놓은들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비싼 침대를 사들여도 넘쳐나지만 정작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평온함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최고급 병실에 입원할 수는 있어도 꺼져가는 생명력을 돈으로 붙잡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이 가진 한계이자 허무입니다. 잠시 제가 아는 어느 기업 회장님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그분은 평생을 바쳐 거대한 부를 일구셨습니다. 그런데 90에 가까워진 어느 날 저를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김 교수, 나는 내 인생이 성공한 줄 알았소. 그런데 이제 와 보니 나는 그저 돈을 지키는 경비병으로 산 것 같소. 자식들은 내 재산만 쳐다보고 있고 나는 그게 아까워서 벌벌 떨다가 정작 따뜻한 밥 한 끼 마음 편히 나눠 먹을 친구 하나 남기지 못했소. 이것이 여러분이 바라는 노년의 모습입니까? 재물이란 것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내 곳간에 가둬두면 썩기 마련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 물질은 축적의 대상이 아니라 순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펴야 그 손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내 곳간을 비워야 그 공간에 맑은 바람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이제 삶의 축을 소유에서 존재로 옮기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는가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미 은퇴할 때 끝난 게임입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는가, 내 곁에 있으면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명품 가방을 드는 것보다 온화한 미소를 짓는 것이 훨씬 품격 있어 보이고 비싼 술을 사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훨씬 고귀한 태도입니다. 소유를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내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짓누르던 비교와 과시의 무게를 덜어내는 영적 다이어트입니다.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1년 넘게 쓰지 않은 물건들, 언젠가 필요할까 봐 쌓아둔 잡동사니들이 여러분의 공간을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건들이 뿜어내는 정체된 기운이 여러분의 맑은 정신을 탁하게 만듭니다.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나눌 수 있다면 나누십시오. 늙어서 베푸는 것은 자선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밥 한 끼를 사더라도 생색내지 말고 사시고 가진 것을 베풀 때는 돌아올 보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씩 비워낼 때 신기하게도 그 빈자리에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충만함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움의 미학이며 노년에게 주어진 신의 축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수의 주머니는 없습니다. 갈 때는 빈손입니다. 하지만 빈 마음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을 무엇으로 채웠느냐에 따라 마지막 순간 당신의 영혼은 깃털처럼 가벼울 수도 납덩이처럼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재물로 가득 채운 무거운 영혼은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 잠시 내려놓고 저와 함께 차 한 잔 마시며 숨을 골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재물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바로 사람 사이의 인연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100년 넘게 살아보니 사람을 가장 늙게 만드는 것은 세월이 아니더군요. 사람을 진정으로 병들고 늙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와 해소되지 않은 원망입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인연을 맺으며 살아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젊을 때는 인맥이 넓은 것이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이름이 많을수록 내 삶이 풍요롭다고 착각했지요. 그러나 60이 넘고 70이 넘어서도
그 복잡한 인간관계의 숲에서 길을 잃고 있다면 그것은 풍요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노년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치 기름이 얼마 남지 않은 램프와 같지요. 이 소중한 에너지를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의 원한을 곱씹는데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뼈아프지만 자식과의 관계에 대한 재정립입니다. 우리네 부모님들 평생 자식 농사가 전부인 줄 알고 사셨지요. 내 입에 들어갈 것 안 먹고 내 몸에 걸칠 것 안 입어가며 자식들 뒷바라지 했습니다. 그 희생 참으로 고귀합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어서도 자식의 삶을 내 삶처럼 여기며 전전긍긍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며 서로를 망치는 독이 됩니다. 주변을 보면 다 큰 자식의 사업 걱정, 손주들의 학업 걱정에 밤잠을 설치느라 노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 덕인 것 같아 으쓱하고 못 되면 내 탓인 것 같아 가슴을 칩니다. 이제는 그 탯줄을 끊으셔야 합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저마다의 운명을 타고난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그들의 목인 비바람이 있고 그들이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부모가 대신 맞아 주려 하지 마십시오. 늙은 부모가 자식의 짐을 대신 지고 가려 하면 자식은 영원히 어른이 되지 못하고 부모는 등이 휘어 결국 원망만 남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나 짝사랑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순간 서운함은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연락 한 번 없냐? 라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소식이 없으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여기고 가끔 오면 반가운 손님처럼 대하십시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아름다운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가 확보될 때 비로소 서로를 진심으로 여기는 진짜 사랑이 싹트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 정리해야 할 것은 묵은 감정의 찌꺼기들입니다. 제 나이쯤 되면 얼굴에 그 사람이 살아온 마음의 지도가 그려집니다. 참 신기하게도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사는 사람의 얼굴은 어둡고 탁합니다. 반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털어버린 사람의 얼굴은 맑고 투명한 빛이 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운기와 옌기라고 부릅니다. 혹시 40년 전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모진말, 20년 전 남편이 저지른 실수, 믿었던 친구에게 당한 배신을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품고 계십니까? 그 기억을 꺼내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화가 치밉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은 상대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합니다. 오직 미워하는 나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나의 세포를 병들게 할 뿐입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 남은 당신의 날들이 지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란 상대방의 잘못을 없던 일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과거가 나의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나 자신과의 선언입니다. 미움이라는 썩은 짐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영혼이 가벼워지고 그래야 죽음이라는 거대한 여행을 떠날 때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다이어트를 감행하십시오. 만나고 돌아올 때 마음이 허전하거나 기분이 상하거나 피곤하기만 한 모임이 있다면 과감히 끊으십시오. 옛날 직함이나 따지고 자식 자랑, 돈 자랑이나 늘어놓으며 서로의 깎아내리는 동창회나 모임 굳이 나갈 필요 없습니다. 체면 때문에 혹은 왕따가 될까 두려워 억지로 관계를 붙들고 있는 것은 20대나 하는 짓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좁고 깊게 가져가야 합니다. 10명의 지인보다 마음 통하는 한 명의 벗이 낫고 그마저도 없다면 차라리 책 한 권, 나무 한 그루와 대화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탁한 물에 섞여 있느니 맑은 샘물로 홀로 고여 있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여러분의 전화번호부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의무감으로 연락하던 사람들,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들의 이름을 지워 보십시오. 처음엔 불안할지 모르나 곧 놀라울 정도의 해방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꽉 막혀 있던 하수구가 뚫리듯
여러분의 삶에 신선한 공기가 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본래 맑은 수정과 같습니다. 세상살이에 묻은 얼룩과 먼지를 닦아내는 과정이 노년의 수양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의 얼룩, 타인에 대한 미움의 먼지, 세상의 평판에 대한 끈적한 때를 벗겨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투명해집니다. 투명한 영혼을 가진 노인은 곁에만 가도 향기가 나고 아무 말하지 않아도 주변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고의 경지가 아니겠습니까? 얽힌 실타래를 끊어내고 나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고독이라는 녀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독을 무서워하여 피하려 하지만 사실 고독이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준 마지막 선물입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아십니까? 겉보기에는 둘 다 홀로 있는 모습이라 비슷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천지 차이입니다. 외로움이 남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서 생기는 비참한 감정이라면 고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즐기는 충만한 시간입니다. 외로움이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라면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60세가 넘어서도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노년은 그야말로 지옥이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나이 들어서 추해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혼자 있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정적이 두려워 텔레비전을 켜놓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거나 자식이나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밥은 먹었냐, 별일 없냐? 하며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영양가 없는 남의 험담이나 하면서 시간을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면이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가지고 노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텅 빈 마음을 타인의 관심으로 채우려 하니 늘 배가 고프고 늘 허기진 거지 같은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인간은 철저히 혼자일 때 비로소 성장하더군요. 젊은 시절에는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사느라 진짜 나를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부장님 소리를 들어야 했고 김 여사 소리를 들어야 했으며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직함이 떨어지고 역할이 사라진 지금이야말로 발가벗은 진짜 내 영혼과 독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외롭다고 징징거리며 낭비하십니까? 진정한 평안을 얻으려면 타인에게 향해 있던 시선을 거두어 자기 내면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것을 저는 내면의 뜰을 가꾸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독을 즐겨야 할까요? 첫째, 침묵과 친해지십시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좋으니 텔레비전을 끄고 전화기를 멀리하고 오로지 침묵 속에 앉아 있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온갖 잡념이 떠오르고 좀처럼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흙탕물이 가라앉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듯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어느 순간 마음의 찌꺼기가 가라앉고 맑은 물처럼 투명한 정신이 드러납니다. 그때 비로소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립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진실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명상이고 기도입니다. 둘째, 공부하는 노인이 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입시 공부나 자격증 공부가 아닙니다. 내가 평생 모르고 살았던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즐거움입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늙어서 눈이 침침하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돋보기를 쓰고서라도 하루에 몇 페이지씩 위대한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소크라테스가 말한 지혜, 공자가 말한 도리, 예수와 부처가 전한 자비의 말씀을 읽다 보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들과 대화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육신은 비록 방구석에 있어도 정신은 수천 년의 역사를 넘나들고 우주의 끝까지 여행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노인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의 방은 위대한 스승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배우는 기쁨을 아는 노인의 눈빛은 총기가 서려 있어 젊은이보다 빛납니다. 그 형형한 눈빛 앞에 죽음의 그림자도 감히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셋째, 소소한 창조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거창하게 예술가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텃밭에 상추를 심어 그 성장을 지켜보는 일, 서툰 솜씨로라도 일기를 쓰거나 시를 끄적여보는 일, 나무를 깎아 손주에게 줄 장난감을 만드는 일. 무엇이든 좋습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소비만 하는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 내 손과 머리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삶을 사십시오. 몰입의 즐거움은 고독을 최고의 친구로 만들어줍니다. 무언가에 깊이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 순간, 우리는 늙음을 잊고 나이를 잊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아지경이며 신선 노름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타인의 노예로 살다 갑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고독을 정복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홀로 있어도 당당하고 여럿이 있어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산속에 호랑이는 무리를 지어 다니지 않습니다. 오직 약한 짐승들만이 떼를 지어 다니며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지요. 여러분은 호랑이 같은 품격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양떼 같은 안도를 원하십니까? 나이 들매 완성은 홀로서기에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하루를 충만하게 보낼 수 있는 능력,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밤에도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잠들 수 있는 힘. 이 힘을 길러야 합니다. 훗날 병석에 누워서도 심지어 죽음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에도 두려움 없이 어서 오게, 나는 내 삶을 충분히 즐겼다네 라고 말하며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고독은 빈집이 아닙니다. 가구들로 꽉 차 있어 발 디딜 틈 없던 집을 비워내고 그곳에 따스한 햇볕과 시원한 바람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 텅 빈 충만함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의 날개를 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고독의 강을 건너 평안에 이른 사람이 갖게 되는 마지막 보석, 바로 품격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그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서 그토록 내려놓음과 관계의 정리, 그리고 고독을 이야기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품격 있게 덮기 위해서입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라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똑같이 늙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낡고 추해지는 반면 어떤 이는 오래된 와인처럼 향기가 짙어지고 고귀해집니다. 우리는 전자를 노출하고 후자를 노익장 혹은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노년의 품격이란 비싼 정장을 입고 고급 승용차 뒷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품격은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기운, 아우라입니다. 아무리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도 그 눈빛이 맑고 말씨가 온화하며 행동에 조급함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그것은 돈으로 치장한 겉모습이 아니라 평생을 갈고 닦은 내면의 평안이 밖으로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링컨은 나이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60, 70이 넘은 우리의 얼굴은 어떻겠습니까? 살아온 세월이 조각칼이 되어 얼굴 구석구석을 깎아내고 다듬어 놓은 결과물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심술궂은 주름이 패고 화가 많은 사람은 미간에 깊은 골짜기가 생깁니다. 반면 마음을 비우고 평안을 찾은 사람의 얼굴에는 은은한 미소와 편안한 주름이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품격 있는 마무리를 위해서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 또한 정립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끝이나 파멸로 인식하여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아등바등하며 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100년 넘게 살아보니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완성이더군요. 마치 화가가 그림의 마지막 붓질을 끝내고 붓을 내려놓는 순간과 같습니다. 혹은 긴 여행을 마치고 그리운 집으로 돌아와 짐을 푸는 안식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탐하고 관계에 집착하고 고독을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언젠가 떠날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순간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가 기적처럼 느껴지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 한 줄기, 길가의 핀풀꽃 한 송이가 사무치게 소중해집니다. 떠날 때를 알고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을날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나무는 잎을 떨굴 때 주저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미련 없이 툭 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래야 긴 겨울을 나고 다시 새봄을 맞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쥐고 있던 권력, 재산, 명예, 때가 되면 낙엽처럼 미련 없이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자 인간의 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세상에 남겨야 할 유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향기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떠난 자리에 그 영감, 참 돈은 많았는데 라는 씁쓸한 뒷말이 남아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계셔서 참 따뜻했지 라는 그리움의 향기가 남아야겠습니까? 후손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 즉 정직, 성실, 배려, 그리고 삶을 대하는 의연한 태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월이 흘러도 변색되지 않는 진정한 보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0 이후의 삶은 덤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벌레 먹지 않고 탐스럽고 향기롭게 익어가도록 매일매일 마음의 거울을 닦으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저녁 노을처럼 은은하고 오래된 소나무처럼 묵직한 평안이 여러분의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끝을 맺으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축복의 인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어 주십시오. 긴 시간 동안 늙은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재물의 헛됨과 관계의 덜어냄, 그리고 고독의 위대함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가 여러분이 평생 믿어왔던 가치들을 부정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디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지난 삶이 잘못되었다는 질책이 아니라 남은 삶을 더 귀하게 쓰라는 간곡한 당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6년이란 긴 세월을 살아내고 나니 인생이란 거창한 무엇이 아니더군요. 젊은 날에는 인생이 저 높은 산을 정복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 보니 인생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바위에 부딪히면 돌아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잠시 쉬어 채우고 결국에는 넓은 바다로 나아가 흔적 없이 섞이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순리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거스르려 하지 마십시오. 흐르는 세월을 붙잡으려 주름살을 펴고 떠나가는 자식을 붙잡으려 애태우고 사라지는 재물을 지키려 밤새우지 마십시오. 강물을 거슬러 헤엄치는 사람은 제풀에 지쳐 익사하지만 강물에 몸을 맡기는 사람은 편안하게 바다에 닿습니다. 그 맡김의 미학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60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부자 되십시오라는 덕담 대신 평안하십시오라는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으로 산 침대에서 악몽을 꾸는 밤이 아니라 낡은 이불 속에서도 달콤한 꿈을 꾸는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운 삶이 아니라 홀로 차 한 잔을 마셔도 온 우주와 대화하는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밤부터는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현관문에 들어서며 신발을 벗어두듯 세상의 걱정과 근심, 미움과 집착을 문 밖에 벗어두고 방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존재이니 그 귀한 곳에 쓰레기를 담아두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함께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코끝을 스치는 숨결 느껴지십니까? 살아있음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 하루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었고 내 발로 걸어 산책할 수 있었고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 김영석은 먼저 이 길을 걸어가며 여러분이 오시는 길목마다 작은 등불을 켜두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조급해 말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오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바람 없는 날의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